우주에 대한 음모론들 만들어진 우주에 대해서 계속 읽어나갑니다. 자, 우주 비행사들은 무重力에서 쓸 수 있는 특별한 표현이 필요하다. 어려 같은 유명한 유머가 있다. 미국인들은 1960년대에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들여서 무중력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개발했다. 반면에 러시아는 연필을 사용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일종의 시라시 같은 이야기다. 물론 그럴듯한 이야기다. 미국인의 경우에 최고를 위해서 노력한다. 미국인들은 관료주의에 얽매여 있어 종종 상식을 잊어버리곤 한다. 반면 러시아는 아낄 줄 알며 재치 있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원리 원칙보다도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이 유명한 유머는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일부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인 볼펜이 우주 공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볼펜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력이 필요하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쇼핑 리스트를 작성할 때 한번 종이를 벽에 대고 볼펜으로 글씨를 써본다면 이를 쉽게 체험할 것이다. 그렇지. 볼펜은 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기계 버전을 펜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연필은 우주에서 쓰기에는 위험하다. 조정실 내에 흑연 입자가 떠다니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흑연 가루들은 인체에 유해하며 전자 회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연필로 쓴 글씨는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는 잉크를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런 또 장단점이 있었군요. 자, 당신의 신체는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폭발할 것이다. 당신의 신체는 만약 당신의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을 떠나다닌다면 어떨까? 과연 여러분의 신체는 폭발할까? 여러분의 눈알이 튀어나오고 즉시 죽게 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의 목류병에 걸려서 우주 선체 밖으로 우주복을 입지 않고 나갔다고 가정해보자. 갑자기 선체 밖으로 빠져나간 당신이 정신을 차려보니 몸에 걸친 것은 천으로 된 잠옷뿐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기분이 들 것인가? 우선은 숨을 쉬게 되는 산소가 극도로 부족하다. 우주에는 물론 산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너무도 희박해서 1m 제곱 내에서 한 개의 산소 원자를 찾는 것조차 힘들다. 여러분 주변은 거의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폐로 들이마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온도 또한 문제가 된다. 우주는 그늘에 있을 때 매우 추운 공간이다. 절대 0도인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고작 몇 도씨 더 높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을 대류하거나 전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은 몸 안의 모든 열이 복사로 빠져나가면서 동사할 것이지만 즉각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문제들도 소규모 운석과의 충돌과 방사선의 노출 등이 있다. 그러나 아마도 다른 극한 환경들로 인해서 여기에 정신을 쏟을 여유는 없을 것이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압력의 부재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체는 주변 환경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주에는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진공 상태이다. 여러분 신체 외부의 압력은 제로 기압인 반면에 신체 내부는 정상 기압 1기압 상태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기압 차이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숨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여러분 폐에 있는 공기는 여러분이 재치기 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빠져나갈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숨을 참으려 간다면 아마도 몸이 급격하게 평정하면서 신체 조직들이 찢겨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참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배변도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할 것이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배변 냄새를 맡지 못할 것이다. 압력의 저하는 체내 유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의 피부 주변의 액체들은 빠르게 증발할 것이다. 여러분의 침 또한 증발하게 될 것이고 암고도 급격하게 건조해야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체내의 액체는 그나마도 혼란이 적을 것이다. 여러분의 피가 끓지는 않을 것이다. 체내 혈관은 꽤나 튼튼하며 진공 상태에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 혈관들은 대체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체내의 각종 유액들은 외부로 분출되기 시작하는 반면에 여러분의 피부는 팽창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자체가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의 피부와 연결 조직들은 꽤나 튼튼하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로 빠져들게 되려는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서 여러분을 다시금 우주선대로 해소한다면 여러분은 끔찍한 고통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1분, 2분 정도까지는 장기적인 손상을 입지 않고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잠결에 우주 외부로 빠져나간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나도 인간의 신체가 우주 환경에 직접 노출될 경우에 어떤 반응을 겪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우주 비행사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신체를 위험에 노출하는 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소문에 따르면 나사의 우주복을 디자인하는 기술자 짐 르블랑이 진공에 가까운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한다. 1966년 12월 그는 우주복의 프로타입을 시험하기 위해서 진공실에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압력 호스의 이상이 생기면서 실내가 진공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그는 15초 만에 의식을 잃었으나 다행히도 장기적인 손상을 입기 전에 구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 그의 몸에 남은 이상 반응으로 기병이 유일했다. 그가 의식을 잃기 전에 기억하는 것은 혀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었다고 한다. 그의 침이 증발했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주 탐사를 계속할 경우에 언젠가는 우주 비행사들이 진공의 상태에 노출되었다가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들의 신체는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 진공의 상태는 우주 비행사들의 목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시체를 부패시키는 박테리아들의 생명도 앗아갈 것이다. 이 시체들은 빙결이 되겠지만 부패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깊은 곳으로 실종이 되어서 행성과 위성 등의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들의 시신은 아마도 우주를 수천 년간 떠돌면서 오랫동안 보존될지도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이것만 그나마도 불멸의 상태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지원할 수가 있었다. 아이고야. 우주 안의 지구라. 지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지구 밖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지구의 날.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은 매일 다를 수 있지만 하루에는 항상 정확하게 24시간. 안타깝게도 실제 지구는 우리의 바람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주지는 않는다.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해서 하루는 행성 이 자축을 기준으로 1회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우주 내의 대부분의 천체들은 자전을 한다. 만약에 천체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이상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천체들은 생성되는 어느 시점에선가 회전력을 얻게 되어서 자전을 하게 된다. 우주에는 이 천체들의 속도를 줄일 마찰력 또한 저항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천체는 계속해서 돌고 또 돌게 된다. 태양계 내의 대부분의 행성들은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행성들의 모습은 태양계가 생성될 때 생겨난 것들이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초기 태양 주위에 몰려든 가스, 먼지 및 얼음 입자로 된 디스크로부터 만들어졌다. 이 입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력과 대전된 최은하에 의해서 서로를 당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이 입자들의 덩어리는 소위 원시 행성이라고 불리는 디스크로 발전해 나갔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각 운동량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놀이터의 회전체를 타다가 빠른 속도로 돌다가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즉각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스 먼지들이 뭉쳐지게 되면서 이들의 각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주에는 이들의 각 운동량을 제어할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성된 천체는 각 운동량 보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행성은 처음 생성되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전해왔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충돌로 인해서 자전 속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각 운동량은 초기 원시 행성 디스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전 주기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24시간 하루
12시간을 나누거나 8시간, 6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평균적으로 조정하는데 23시간 56분 4초라는 사실을 시간 개념에 도입한다면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사실 하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4분이나 짧다. 이렇게 보다 정확한 자정 시간은 별을 기준으로 지구의 자정 시간을 계산해서 산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타이머를 밤하늘에 보이는 특정한 별의 위치에 맞춰 놓는다면 그 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것을 항성일이라고 부른다. 만약에 여러분이 태양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구의 궤도가 타원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축의 향한 끝이 공전 궤도면과 수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태양을 기준으로 하루를 측정하면 24시간보다 21초 적거나 최대 29초 많은 구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왜 항성일은 태양일과 약 4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구가 자전뿐만 아니라 공전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매일매일 공전 궤도에서 전날 대비 약 1도씩 이동하고 있다. 하루는 1440분이 존재하며 자전 한 바퀴는 360도. 여기에 숨겨졌던 4분의 비밀에 대한 해답이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한 작업일지 모르겠다. 어쩌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런 혼란한 일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바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직도 지구의 자전과 하루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달과의 조류 작용도 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구의 자전에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차라고 불리며 심지어 강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도 자전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달과의 저류 작용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 속도는 천천히 줄어들고 있다.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하루가 약 24시간, 3시간 정도로 지금보다 짧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늘부터 2억 년 후에 우리의 조상들은 하루가 약 25시간 정도가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의 조상들은 일반적인 술자리나 사교 모임 등에 5시간 정도를 할애하게 될 것이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지구의 하루 길이는 정확하게 정해지기가 어렵다. 우리가 정의한 24시간이라는 하루의 개념은 인간의 정의에 불과하다.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하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었나?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1473년도 1543년 화제의 인물이었다. 그는 르네상스 시기 천문학자로서 태양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니콜라스가 나타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과 다른 행성 그리고 다른 별들마저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다. 이 같은 개념을 천동설이라고 부르거나 프톨마이오스의 천동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기존 개념에서 간단한 생각의 전환을 시도했다. 바로 태양을 행성계의 중심에 두고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돈다는 개념으로 전환했다. 이것은 혁신적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30대에 이 이론을 구상하였으나 세간의 비판을 두려워하여 수십 년 동안 발표를 미뤄왔다. 그리고 1543년에 고심 끝에 자신이 이론을 발표하였고 이에 여파로 머지않아 생을 마감하게 된다. 전해지는 말이 없는 코페르니쿠스의 관에는 그의 논문이 같이 묻혀 있다고 한다. 초기에도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설을 지지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의 이론은 한 세기의 전날까지도 천문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가톨릭의 정교에도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이어받으면서 가톨릭 정교회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계속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근거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에는 지동설이 정설로 인정받고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 역사의 길이 남을 위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동설은 오랫동안 무시당했다. 사실 지동설은 약 2000년 전에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사모스의 아리스타크는 천동설에 의해서 이 일을 제기한 인물이었다.
후전 내용에 따르면 아리스타코스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태양과 유사하며 단지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는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아리스타코스는 그의 특이한 주장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으며 지성스러운 신성하지 못한 주장이라 하여 탄압을 받았다. 이후에 천동설이 중세의 정설로 받아들였으며 여기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였다. 비록 고대의 천문학자들은 대부분이 천동설을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아리스타코스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 이들이 여럿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동설을 옹호하는 다른 이들의 저서도 한때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지동설 중국의 만리장성은 달에서 보이는 유일한 인공물이다. 나는 인류 역사상 지구들이 도지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폴로 8호가 찍은 지구 도지 사진에서 달의 분화하고 넘어 보이는 지구의 푸른 모습은 경외감마저 들게 할 정도이다. 이 사진에서 무한한 우주 안의 지구는 마치 정처 없이 떠드는 작은 물방울 같은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폴로 8호가 보내온 지구 도지의 원본 사진을 보면은 논란이 여지이긴 하지만 아폴로 8호가 보낸 지구의 사진은 달을 배경으로 지구를 찍은 최초의 사진은 아니다. 최초는 1960년 8월 지구의 루나 오비터 1호 탐사정이 보내온 지구의 사진이다. 당시 이 사진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다소 부족했다. 이 사진은 간신히 육지와 바다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며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인공물은 아예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달에서 찍은 다른 모든 사진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사진상에서 볼 수 있는 지구의 모습은 육지와 바다 그리고 구름 정도를 구분한 것이 전부이다. 달에서 지구의 반부분 즉 태양빛을 받지 않은 부분에서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 또한 태양빛으로 인해서 달에서 인간의 맨눈으로 불빛을 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런데 아폴로 시대 이후로 도시들의 규모가 커지고 더 불빛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날에는 이 불빛들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리장성의 경우에 딱히 밝게 빛나는 인공물이 아니므로 낮과 밤을 불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달에서 만리장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풍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놀랍게도 소문은 시작은 오래된 서적에서부터였다. (1754년) 하드리아누스 성벽과 관련하여 영국의 골동품 전문가 윌리엄 스켈리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다. 약 4마일 길이의 거대한 하드리아누스 성벽보다 더 큰 것은 중국의 만리장성뿐이다. 만리장성은 지상에서 존재하는 인공물 중에서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달에서도 구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 그는 자신의 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글을 썼던 시기는 우주 시대의 시작으로부터 200여 년 전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스토 켈리가 저명한 작가였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또 다른 소문으로 만리장성이 우주에서 보이는 유일한 인공물이라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정보이다. 예를 들어서 우주 비행선은 우주 정거에서 도시부터 댐, 도로, 공항 등 지상에 있는 많은 구조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만리장성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우주 비행사 양 리웨이는 만리장성의 주변 지역의 색깔과 흡사하여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반면에
다른 중국인 조정사들은 만리장성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우주는 굉장히 멀다고? 사실 우주는 그렇게 멀지 않다. 국제적으로 합의한 우주의 경계 해수면으로부터 1,100km 상공이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탄다고 가정하면 약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리다. 지면에서 우주까지 거리는 100km라고 수치한다면 단순한 숫자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은 대기의 확실한 경계점이다. 100km? 그러나 100km쯤을 약간 위에 운항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데 매우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출 속도에 도달하지 않는 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궤도 주위를 돌게 된다. 이 100km의 경계는 최초로 이 지점을 계산했던 시오드로 본 카르만의 이름을 따서 카르만선이라고 부른다. 이 지점은 국제항공연맹이 정한 국제우주의 경계이다. 그리고 국제우주 경계라는 의미는 대다수의 국가가 합의한 우주 경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1960년대에 8명의 비행사가 음속 비행기를 타고 이 고도에 도달했다. 나사는 국제우주연맹을 준수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다. 우주 왕복선 시대는 122.3km의 경계로 정했다. 로켓은 우주로 무언가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까? 우주로 무언가를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사실 더 쉬운 방법도 있다. 햇빛이 화창한 날에 밖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신체에 반사된 일부의 빛이 우주로 다시 나가게 된다. 이는 첩보 위성이 지상의 물체와 사람들을 확인하는 데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여러분은 단지 밖에 나가기만 하더라도 수백만 개의 빛 입자들을 우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우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빛의 광자는 쉽게 우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사람과 같이 보다 무거운 것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떨까? 아마 로켓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친숙한 방법일 것이다. 로켓으로 물론 이렇게 여러가지 우주 여행 수단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조르크 이야기에서 소개되는 총이라는 기술은 우주 여행의 시발점이 되었다. 총을 하늘로 쏘게 되면 총알은 수직으로 수십 킬로미터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보다 큰 규모로 적용하게 되면 우주에 도달할지 모른다는 이유가 된다. 자, 이렇게.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에너지를 받아서 가속하는 순간 모든 성격들은 충격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분은 관성력으로 인해서 찌그러지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들은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총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었다. 60년대에 미국과 캐나다가 협업하여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애리조나주에서 거대한 총을 발사하는 시설을 구축했다. 신뢰성이 높은 총의 경우 로켓보다 저렴하고 적하되 및 제작비에 훨씬 적은 시간이 소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프를 통해서 구축된 대형 총은 발사체를 꽤 높이 올려보낼 수 있었다. 1960년대 기록에 보면 83.9km 발사체를 최대한 179km 높이까지 올려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대형 총을 이용하면 궤도 진입은 아니라도 우주까지 가는 이런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꺼운 대기권 하부로 뚫고 올라가는 방법 외에 유일하게 검증된 방법은 절충안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페가수스 로켓은 이러한 방법으로 상당히 올린 후에 또 두꺼운 대기를 발판으로 로켓을 추진력을 이용해서 추진력으로 한다는 거죠. 우주 비행사들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우주로 보내졌다. 미 공군 우주로 보낼 수 있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일이다. 하늘에 끝없이 길들여져 있는 케이블을 한번 상상해보라. 이 케이블을 타고 작은 캡슐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승객들과 장비들을 엄청난 고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오직 두 정거장만 존재한다. 하나는 지상. 물론 이런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우주 궤도 진입에서 엄청난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우주 엘리베이터.
엄청난 에펠타워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빌딩에 가까운 이런 것이, 그러나 이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높이에서 그 정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우주 엘리베이터의 개념은重力의 힘을 정지 궤도 밖의 36,000km 지점에 위치하는 균형초의 무게와 맞추는 방법을 적용한다. 중력과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힘은 케이블을 팽팽하고 안정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화물을 거대한 밧줄 등을 이용해서 우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는 물리학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는 이 정도의 장력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우주 엘리베이터 역시 착공된다면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며 정치적 영향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 이 장의 가벼운 주제로 들어가자. 사실 우리는 로켓의 물질을 지구에서 우주로 보내는 가장 흔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자유는 대기 탈출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통해서 지속해서 물질을 우주로 보낸다. 매분마다 181km에 가까운 수소가 대기를 탈출하고 있으며, 헬리움의 경우에 매분마다 3km씩 대기를 탈출하고 있으며, 소량이긴 하지만 질소와 산소 외에 다른 가스들도 일부 대기를 탈출하고 있다. 이렇듯 지구와 우주 경계 사이는 생각보다 구멍이 많다.